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대통령의 경제 긴급 조치 1973년 12월 최규하 특사의 중동 방문 사절단에 민간인 전민재 씨가 참여한 배경은 이렇다. SK의 전신인 선경의 설립자 최종권, 최종현 형제는 1972년에 일산 15만 배럴 규모의 제4 정유공장 인가를 받아놓고 원유 공급선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구하기 위하여 뛰고 있었다. 정유공장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키로 한 일본의 종합상사 이토추의 전설적 인물인 세지마 류조 부사장이 대사우디 공작을 지휘했다. 선경이 한국 측 실무 책임자로 초빙한 사람은 정유산업의 생리에 밝은 전민재 대표였다. 그를 보좌하면서 중동 출장을 많이 다닌 젊은 대리가 김창호였다. 석유 파동이 일어나기 전인 1973년 8월 선경의 최종현 사장과 최종명 상공부 차관보를 중심으로 한 민관 사절단이 사우디를 방문했다. 이때 선경과 이토추가 잡은 인맥이 대단했다. 중동 관련 정보망이 좋았던 이토추는 파이잘 국왕의 오른팔이자 정보기관장인 K씨를 겨냥했다. K씨는 왕비의 친동생이기도 했다. K씨는 협상에 나오지 않고 베드라위라는 조카를 내세웠다. 30대 미남인 그는 제다의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공장을 건립하려고 했다. 선경, 이토추, 데이진이 함께 주주로 참여하고 전 엔지니어링도 공장 건설을 맡고 주주가 되기로 했다. 민관 사절단은 사우디의 국영석유 회사인 페트로민을 방문하여 원유 공급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귀국했다. 그 2달 뒤 석유 위기가 닥쳤다. 최규하 특사가 사우디로 갈 때 최종명, 전민재, 김창호 팀도 따라갔다. 최 특사는 파이잘 국왕을 만난 뒤 먼저 돌아가고 전민재, 김창호 팀은 베드라이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 했다. 베드라이는 사우디 실력자들의 견해를 이렇게 전했다. 한국이 우호국이 되어 단유 조치를 풀려면 먼저 이스라엘과 단교하고 친아랍 선언을 해야 한다. 이를 크게 보도되도록 해줬으면 한다. 김창호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귀국하여 최종현 사장에게 보고했다. 최 사장은 형이 벌새하여 장례식을 마친 지 며칠 되지 않았다. 최 사장은 정부 측과 교섭하여 사우디 측의 뜻을 이행하도록 했다. 이것이 사우디의 대한국 엠바고 해제를 가져왔다는 것이 김창호 씨의 주장이다. 석유 위기가 닥치자 이토추는 제4 정유공장 건설에서 발을 뺐다. 최종현 회장은 정유공장 건설의 꿈은 일단 접었으나 K씨의 대리인 베드라위에게 약속했던 수지공장 건설에 대한 투자는 약속대로 지켰다. 이 의리로 해서 사우디와 K씨의 최종현에 대한 신뢰는 부동의 것으로 된다. 사우디 측은 1979년 제2차 석유 파동이 왔을 때 드디어 최 회장에게 정유공장의 꿈을 이루게 하는 하루 5만 배럴의 원유 공급권을 선물한다. 지금 30여 년 전의 석유 파동 시대를 뒤돌아보면 석유 수출기구 오펙이라는 이름이 유엔과 쌍벽을 이루는 세계 정부였던 느낌이 든다. 이 기구의 상징적 인물인 사우디의 야마니 석유 장관은 그의 말 한마디가 세계 언론의 일면 머릿기사였다. 이 시기에 대한 기억이 이미지로 남는 것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던 신문의 머릿기사 제목이다. 제목대는 시커먼 바탕에 인상이란 낱말로 뒤덮였다. 인상률도 보통 40% 50%였고 세 자릿수도 많았다. 1973년 겨울의 거리는 어두워졌고 어두워지니 뺑소니 사고가 늘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다. 값싼 석유로 쓰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의 역사에 한 장이 넘어가고 있었다. 큰 것은 좋은 것이라는 시대 정신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로 변하고 있었다. 석유 파동 시대의 한 실무 책임자였던 오원철 경제 이수석의 표현을 빌리면 1973년 크리스마스 전날 아침 배달된 신문을 보고 국민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놀랐다고 한다. 석유 수출기구가 10월 16일에 배럴당 5.119달러로 약 70% 올렸던 원유값을 1974년 1월 1일을 기하여 배럴당 11.651달러로 다시 약 100% 인상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1973년 1월 1일 원유값이 배럴당 2.591달러였으니 1년 사이 4배로 뛴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연간 원유 수입액은 1973년에 3억 519만 달러에서 1974년에는 11억 78만 달러로 3.5배 늘었다. 세계가 원유값의 급등으로 몸살을 앓는데 모든 분야에서 석유 파동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됐던 한국은 급사할 지경이었다. 원유값의 폭등은 기름과 기름에서 나온 수많은 석유 제품을 쓰는 산업뿐 아니라 농산물, 설탕, 조미료, 대중 목욕비 등 간접 부문을 포함하여 전 사회의 모든 분야에 원가 상승 압력을 가했다. 그 결과로 1974년의 도매 물가는 전년도 대비 44.6%가 늘었다. 이는 6.25 전쟁 후 최대치였다. 수입 물품값도 한 해 동안 31.2%가 올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엔 1차 오일 쇼크가 없었다.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1973년 한국의 국민 총생산 증가율, 즉 경제 성장률은 13.2%였다. 석유 파동을 정면으로 받은 1974년의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8.1%였다. 1973년의 광공업 성장률은 27.7%였다. 원유값 폭등에 가장 예민한 광공업의 부가가치는 1974년에도 15.3%나 증가했다. 수출은 1973년에 전년 대비 98.6%가 늘었다. 1974년에도 수출은 38.3%가 늘었다. 모두가 세계적인 기록이다. 수치상으로는 석유 파동이 없었던 것이다. 오원철 경제수석은 그 비결을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나라에 에너지 위기가 닥쳐왔다. 자칫 잘못됐다면 우리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 파탄에 빠져서 다시는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이 시련을 극복하고 기적적인 발전을 했다. 시련은 석유를 쓰는 세계 각국에 똑같이 주어졌다. 한국만이 이 시련을 이겨내니 상대적으로 훨씬 앞서가게 된 것이다. 석유 파동은 그때까지 비슷하던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한국이 결정적으로 추월하게 된 계기였다. 1974년의 국민 총생산 GDP 실질 증가율을 보면 일본은 마이너스 2%, 미국은 마이너스 0.6%, 영국 마이너스 1.8%, 프랑스 3%였는데 한국만은 7.1%였다. 1975년에도 한국의 성장률이 주요 산업국들 중에선 최고였다. 정부와 국민을 합심시켜 석유 파동을 극복하여 전화위복으로 만든 박정희 정부의 리더십은 그래서 영원한 연구 대상이다. 김종필 당시 총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석유 자원이 몇십 년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식의 비관론을 믿지 않았으며 석유 위기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확신하고는 중화학공업 건설 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밀고 나갔다는 것이다. 1973년 10월부터 시작된 석유 파동은 한국의 석유 부족, 물가 폭등, 국제수지 악화라는 3중고를 동시에 물고 왔다. 석유 부족은 1974년에 들어서면 석유 수출기구가 원유 증산을 결의하여 해소됐다. 정부는 전반기엔 석유 사용 10% 절감, 국내 석유값 30% 인상, 긴급조치 3호로 대응했다. 후반기엔 국내 석유값 82% 인상, 2달 뒤 다시 22.3% 인상, 그리고 환율 21% 인상, 국내 석유값 31.3% 인상으로 대처했다. 석유 사용 10% 절감책은 국영기업체와 관공서의 전구 중 3분의 1 빼기, 다방, 음식점, 목욕탕의 영업시간 단축, 공휴일 자가용 운행 규제, 텔레비전 방영시간 하루 4시간 단축 시기였다. 여러 부문에서 조금씩 노력하면 이 절약분이 쌓여서 10% 절감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절약할 게 생활 속에 의외로 많다는 것을 깨우쳐준 것이 석유 파동이었다. 석유값이 오르니 석탄과 연탄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났다. 석탄 소비량이 급증하자 사양길에 들어섰던 탄광이 다시 활기를 띠었다. 저질탄도 써야 했으니 부산에선 주부들이 자주 꺼지는 연탄을 내던지면서 시위를 했다. (1973년 12월 5일) 태완선 경제기획원 장관, 남덕우 재무장관, 정소영 농수산 장관, 장예준 상공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석유류, 전기값, 비료, 나일론실, 설탕, 배합사료, 전분, 판유리, 목장 우유,
분유에 인상률을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생필품 사재기로 대응했다. 언론은 부자들이 화장지 등의 사재기에 앞장선다고 비판했다. 그때 비로소 한국에선 화장지가 양변기와 함께 널리 쓰이기 시작할 때였다. 일본인들조차 한국에 관광 온 김에 화장지를 사가지고 갔다. 박 대통령은 유신 선포 직후인 1972년 11월 30일 1980년대를 향한 비전을 수치로 요약하여 발표했었다. 1981년에 가면 국민소득이 1인당 1000달러, 수출이 1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1969년 박 대통령은 김종필을 청와대로 불러 대통령 3선 개헌안에 지지해 줄 것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자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한강을 건너올 때 이미 조국 근대화에 목숨을 걸지 않았나. 1960년대에 겨우 먹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1970년대엔 공업화를 해야 돼. 함께 죽자고 혁명을 해놓고 이제 와서 혼자 살겠다는 거야. 이처럼 박 대통령의 전략은 간명했다. 1960년대는 식량 문제 해결,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건설. 박 대통령은 중화학공업 건설을 선언한 1973년의 연두기자회견 직후 올해 물가 인상은 3% 이내로 억제하라고 지시했었다. 석유파동은 한국을 경공업 국가에서 탈피시켜 세계적인 공업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신념과 진념에 대한 도전이었다. 1973년 11월 중순 박 대통령은 보유 외환이 바닥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자 태완선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12월 중순 그 보고회가 열렸다. 박 대통령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태 부총리 수고했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 청와대에서 다시 검토하여 결론을 내도록 합시다. 박 대통령은 집무실로 돌아와서 김용환 경제 1수석 비서관을 불렀다. 경제기획원에 한 달 동안이나 시간을 줘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그렇게 미지근하게 대응해가지고는 이 난국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 임자가 한번 다시 만들어봐. 김용환 수석은 새해 1월 10일을 목표로 정하고 비밀 돌관 작업에 들어갔다. 그 1년 전 8.3 사채 동결 조치안을 비밀리에 만들었던 김 수석은 그때 팀을 다시 모았다. 여기에다가 고병우, 하동선, 송병순, 이상희 씨를 합류시키고 북악파크 호텔에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김 수석은 1974년 1월 10일에 완성된 계획서를 12일에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제가받았다. 문서 제목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와 이에 관련 사항에 관한 보고였다. 김 수석은 긴급조치의 목적을 이렇게 설정했다. 석유파동으로 야기된 악성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소비자의 공동 노력을 조직화하고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강력한 소비 절약을 유도하여 석유파동의 충격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1월 14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긴급조치안을 의결했다. 긴급조치 선포에 따른 대통령 담화문을 김 수석이 낭독하여 통과시키려는 순간 민관식 문교 장관이 소리를 질렀다. 각하, 틀린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심기일전이 아니라 심기일전입니다. 오자 탈자가 없도록 수십 번 원고를 확인했던 김용환의 가슴이 철렁했다. 박 대통령은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갔다. 통상 우리가 쓰는 한자는 심기일전이 맞는데 기자로 쓴 심기일전도 좋지 않습니까? 마음과 기분을 한번 가다듬자는 뜻인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 수석은 밤낮 없이 고생한 실무진의 사기를 꺾지 않으려고 배려해준 박 대통령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저분을 위해서는 더욱 분골쇄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나왔다. 그 뒤 관보에도 심기일전으로 나갔다. 온 세계와 나라가 석유파동에 휩쓸려 들어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질 때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 철학의 제자들인 전국 새마을 지도자들의 대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됐다. 1973년 11월 22일 광주에서 열렸던 이 대회에서 박 대통령이 한 유시는 그의 열정과 논리가 녹아든 역사를 향한 증언이자 한국적 민주주의 선언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연설문을 읽어보면 바로 곁에서 근대화 혁명가의 숨결이 들려오고 맥박이 고동치는 것을 느낀다. 권력자의 연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전중 세대의 호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자.